할머니, 이거 드시면 정말 큰일 나요. 당장 버리셔야 돼요. 제가 누렇게 뜬 얼굴로 한약 봉지를 내밀자 냄새를 맡은 한의사는 기겁하며 봉지를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의사의 그 떨리는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기력 보충하라며 며느리가 아침 저녁으로 제 입에 부어주던 그 보약은 저를 살리는 약이 아니라 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독을 사악한 그녀의 입에 다시 부어주겠다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이 된 고정숙이라고 합니다. 굴곡 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제 인생에 사실 별다른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착각이었더라고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일이 저에게 생겼으니까요.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던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야 꺼내놓는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게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자꾸만 기운이 쭉 빠지고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이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졌죠. 며느리 민경이가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세상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경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세요. 안색도 너무 안 좋으시고요. 제가 동네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한의원 알아봤는데 가서 보약 한 제 지어올까요? 아니다. 괜찮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밥맛 없는 거야. 며칠 푹 쉬면 돌아오겠지. 하지만 민경이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입맛 없으실 때 더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제가 내일 당장 한의원 가서 상담받고 지어올게요. 민경이는 보험 설계사로 바쁘게 일하면서도 저를 어찌나 잘 챙겨주는지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런 며느리가 참 고맙고 기특했어요. 그리고 딱 이틀 후였습니다. 민경이가 커다란 보약 상자를 들고 현관에서부터 밝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한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증상 들으시고는 특별히 좋은 약재만 골라서 지어주셨대요. 이거 드시면 금방 기운 차리실 거예요. 민경이가 정성스럽게 보약을 데워주었죠. 주방에선 쌉싸름한 한약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한참 후 민경이가 뜨뜻한 김이 올라오는 보약을 들고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신 지 딱 30분 됐네요. 이제 약 드셔야 해요. 식으면 효과 없으니까 어서 드세요. 민경이가 사발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첫 모금을 입에 넣는 순간 어찌나 쓴지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확 일그러졌죠. 민경이가 얼른 제 등을 두드리며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약이 입에 쓰다잖아요. 눈 딱 감고 한 번에 넘기셔야 해요. 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그 쓴 약을 꿀꺽꿀꺽 넘겼습니다. 민경이가 얼른 물컵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시면 돼요. 식후 30분마다 제가 땡 하고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하루 2번 민경이가 주는 보약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이는 정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30분 후에 약을 대령했어요. 처음 며칠은 속이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들 도훈하고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 민경이가 지어온 보약 드신다며? 어때? 좀 괜찮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성껏 챙겨주니 고맙지. 도훈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민경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잘 챙겨줘서 고마워. 내가 바빠서 통신경도 못 쓰는데 당신이 최고야. 민경이가 부엌에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유, 뭐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어머님 건강이 우리 집 행복이잖아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서 동네 슈퍼에 물건을 사러 나갔어요. 박 사장님이 계산대에 앉아 저를 보더니 손뼉을 탁 쳤습니다. 어머, 고 사장님, 요즘 얼굴이 아주 환해졌네. 뭐 좋은 일 있어요?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보약을 지어줘서 먹고 있어요. 어휴, 부러워라.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 얼굴 보기도 힘든데 고 사장님은 진짜 복 받으셨어요. 그 며느리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이 자자하다니까요.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죠. 그런데 문제는 보약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나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겨우겨우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심장이 쿵쿵쿵 제멋대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민경이가 어김없이 보약을 가져왔어요. 저는 어지러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민경아, 나 아무래도 이 약이 안 받는 것 같다. 이거 먹고 나서부터 통 어지럽고 숨도 차. 민경이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어머님, 한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게 다 몸이 좋아지는 과정이래요. 좋은 약재가 들어가서 몸이 적응하는 거라고 조금만 참고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래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며 민경이의 말을 믿고 다시 코를 막고 보약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이상한 신호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보약을 먹은 지 2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어지럼증은 더 심해졌고 가슴 두근거림은 멈출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밤에는 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 손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래요? 어디 아파요? 저는 깜짝 놀라 거실 거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불과 며칠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초췌해져 있었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색은 준호 말대로 누렇게 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민경이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민경아,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당장 한의원에 다시 가봐야겠어. 약을 바꾸든가 해야지. 이대로는 못 먹겠다. 민경이가 황급히 달려와 제 얼굴을 보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어쩌죠? 제가 어머님 기력 싹 회복하시라고 석 달치를 미리 다 지어놨는데 귀한 약재로 비싸게 지은 거라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답답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지금 돈이 문제야? 내 몸이 이렇다는데 아까운 게 문제냐고. 내가 직접 한의사 만나서 얘기해 볼란다. 제 말을 듣자 민경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어머님,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몸도 편찮으신 분이 어딜 가시려고요. 제가 대신 가서 꼼꼼하게 상담하고 올게요. 어머님은 그냥 집에서 푹 쉬세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운이 없어 더는 따지지 못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섰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벽이라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도훈이가 저를 보고 달려와 붙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래? 괜찮아? 도훈이가 놀라서 저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어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완전 노래. 황달 온 거 아냐? 내일 당장 종합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자. 그때 민경이가 방으로 쏜살같이 들어왔어요. 민경이가 도훈이의 팔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님 지금 한의원에서 약 먹고 계시잖아. 괜히 양방병원 가서 이것저것 검사하고 약 먹으면 한약이랑 섞여서 몸에 더 안 좋을 수 있어. 도훈이가 망설이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래도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민경이가 도훈이의 말을 딱 잘랐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내일 당장 한의원 다시 찾아가서 상담받고 올게. 어머님은 지금 푹 쉬시는 게 최고야. 도훈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운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부엌 쪽을 바라봤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민경이가 약탕기 옆에서 작은 검은색 봉지를 꺼내더니 보약 냄비에 무언가를 털어넣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민경아, 너 지금 거기다 뭘 넣은 거니? 민경이가 제 목소리에 경기를 일으킬 듯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경이는 그 검은 봉지를 서랍 안으로 구겨 넣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의사 선생님이 기력 회복에 좋다고 따로 챙겨주신 보조제예요. 민경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경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그쳤습니다. 보조제? 보조제면 왜 약상자에 같이 안 넣어두고 그렇게 몰래 숨겨두는 거니? 민경이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그게 아니라요. 이건 따로 잘 보관하라고 하셔서요. 습기 차면 약효 떨어진다고. 어머님, 정말 걱정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불안감은 순식간에 거대한 의심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보약에 대한 끔찍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어요. 민경이 몰래 그 한의원을 직접 찾아가서 이 모든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민경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어머님, 시장 좀 다녀올게요. 1시간쯤 걸릴 거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후 저는 재빨리 몸을 움직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저는 민경이가 말했던 한의원 주소를 운전기사님께 알려드렸어요. 아저씨, 혹시 이 주소 아세요? 운전기사님이 내비게이션을 톡톡 치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요? 잘 알죠. 15분이면 도착합니다. 도착한 한의원은 생각보다 훨씬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한의원 문을 밀고 들어갔죠. 접수대 뒤에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격의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하얀색 한복 같은 옷을 입은 것 보니 한의사 선생님 같았죠. 한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르신, 어디가 편찮으셔서 오셨습니까? 저는 한 걸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정숙이라고 합니다. 제 며느리가 여기서 보약을 지어갔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정숙 어르신? 혹시 김민경 씨 시어머님 되십니까? 저는 바싹 마른 입술을 적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그 보약이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요.
제가 직접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어요. 선생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선생님은 서둘러 안쪽 방으로 들어가더니 두꺼운 장부를 들고 나왔어요. 장부를 다급하게 넘기며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민경, 분명히 우리 한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가신 게 맞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 맞는 거죠? 제가 가져온 빈 한약 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처방전은 분명히 여기서 받아가셨어요. 하지만 며느님이 저희한테서 약을 지어가진 않으셨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약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지만 물어보고 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바싹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어르신, 혹시 그 보약 조금이라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오늘 아침 민경이가 준 보약을 마시는 척하다가 몰래 작은 병에 담아왔거든요. 작은 약병을 꺼내 선생님께 건넸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뚜껑을 열고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거 드시면 큰일 나요. 그러고는 그 약병을 그대로 바닥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약병이 요란한 소리를 떨어져서 검은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선생님이 질색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저희한테 있는 약재도 아니에요. 냄새가 정말 독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럼 이게 대체 뭔데요? 한의사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정확한 건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르신 몸에 아주 해로운 게 분명합니다. 이건 당장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시커먼 액체와 약병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바닥에 떨어진 약병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제 팔을 다급히 잡으며 말렸어요. 어르신, 그냥 두세요. 이건 제가 치울게요. 어서 댁으로 돌아가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한의원을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다시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일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민경이가 그토록 정성스럽게 보약을 끓이던 모습,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보약을 가져다 주던 그 모습, 제가 약을 다 마셨는지 빤히 확인하던 그 서늘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섬뜩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겨우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얼마 후 민경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오늘 생선이 팔딱팔딱 뛰길래 구워드리려고 넉넉하게 샀어요. 민경이가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대답해야만 했어요. 그래, 수고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민경이가 어김없이 보약을 끓여 가져왔어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식기 전에 드세요. 저는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저 웃는 얼굴 뒤에 그런 끔찍한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니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보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꿀꺽 마시는 신용을 하다가 민경이가 등을 보이고 부엌으로 돌아가는 순간 소파 옆에 있던 화분에 남김없이 쏟아부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매번 보약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들키지 않게 화분, 싱크대,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 번갈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몰래 민경이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을 끊자마자 어지럼증이 씻은 듯이 줄어들었어요. 미친 듯이 뛰던 가슴 두근거림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밤에도 뒤척이지 않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경이가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갔다 올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한 저는 조용히 민경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 방이라 함부로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어요.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보니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노란색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보험 증서였어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수익자란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익자 김민경? 저는 손을 떨며 다른 보험 증서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전부 제 이름으로 가입된 사망보험이었어요. 수익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김민경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가입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불과 몇 달 전까지 차례차례 가입되어 있었어요. 보험금 액수를 더해봤습니다. 전부 합치니 3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을 다 뒤져보니 작은 검은 봉지들이 나왔어요. 민경이가 보약 냄비에 몰래 넣던 바로 그 봉지들이었습니다. 봉지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아보니 코를 찌르는 독특한 쓴 냄새가 났습니다. 봉지에 적힌 글자를 읽어보려 했지만 알아볼 수 없는 한자와 영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류들을 서둘러 원래대로 정리했어요. 검은 봉지도 다시 구석에 처박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방문을 살며시 열고 복도를 살폈어요. 다행히 민경이가 부엌으로 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재빨리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으니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 것처럼 마구 뛰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장을 바라보며 민경이의 진짜 의도를 생각했어요. 3억 원이 넘는 보험금, 정체를 알 수 없는 저 검은 봉지들,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의 무서운 경고. 모든 것이 퍼즐처럼 명확하게 맞춰졌습니다. 민경이가 제게 끔찍한 짓을 하려 하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경이가 또다시 큼지막한 상자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한의원에서 새로 보약 지어왔어요. 민경이가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곁으로 다가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약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색깔이 훨씬 더 진했어요. 이건 검붉은색에 가까웠습니다. 민경이가 약재를 보란 듯이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한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이제는 더 원기 보충이 되는 보약으로 바꿔야 한대요. 효과가 아주 직방이래요.
민경이가 제 반응을 놓치지 않고 살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다. 그냥 냄새가 좀 강하네. 하지만 온몸에 차가운 소름이 돋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방에 일찍 누워 있었죠. 거실에서 민경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일부러 최대한 낮추고 속삭였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살며시 방문을 열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경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네. 정말. 상대방이 뭐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민경이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재촉 좀 하지 마. 아무래도 원래 계획보다 양을 좀 늘려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야.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경이가 다시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어요. 보험금은 걱정 말라니까 3억 넘게 나와. 확실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저는 얼어붙은 채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응, 오빠도 알지? 이번 주에 집에 올 거라며? 그래, 알았어. 그럼 그때 같이 저녁 먹자. 끊어.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민경이는 혼자가 아닌 공범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식사 시간에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민경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오빠 왔다. 문이 열리고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체격이었습니다. 민경이가 그 남자를 살갑게 거실로 안내했어요. 어머님, 오빠 김진수예요. 아니, 글쎄, 몇 년 만에 겨우 연락이 닿아서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지 뭐예요. 김진수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바쁘다고 연락이 뜸했는데 최근에 다시 연락이 닿아서 놀러 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서 앉으세요. 그때 도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김진수가 도훈이와 반갑게 악수를 했어요. 처남 오랜만이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진수는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동생한테 들었는데 요즘 기력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저는 숟가락을 들며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네, 뭐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김진수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혀를 찼습니다. 사돈어른, 얼굴이 정말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혹시 실례지만 유언장 같은 건 미리 작성해 놓으셨어요? 순간 식탁에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훈이가 수저를 탁 내려놓으며 화를 내며 물었죠. 형님, 지금 밥 먹는 자리에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진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처남, 오해하지 마. 내가 보험회사에서 일해서 직업병이 도져서 그래. 요즘 어르신들이 이런 걸 미리 준비 안 하셔서 나중에 자식들끼리 큰 문제 생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하. 민경이가 오빠의 팔을 오버스럽게 툭 치며 말했어요. 오빠도 참, 밥 먹을 때 무슨 그런 이상한 말을 해. 분위기 깨게. 하지만 김진수는 뱀같이 섬뜩한 눈빛으로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직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요. 식사가 끝나고 김진수가 돌아갔어요.
가슴이 돌덩이처럼 답답했습니다. 이제 민경이뿐만 아니라 저 음흉한 오빠까지 가세한 겁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끝 민경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길래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민경이는 컴퓨터 앞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뭔가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자들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큼지막한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및 작성 방법. 저는 숨이 턱 막혀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경이가 마우스를 바쁘게 움직이며 다른 페이지를 열었어요. 그건 제 의료 기록들이었습니다. 언제 빼돌린 건지 제 진료 기록들이 화면에 빼곡히 떴습니다. 민경이는 화면과 노트를 번갈아 보며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제가 문틈으로 겨우 고개만 내밀어 보니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최대한 자연사로 보일 가능성 같은 끔찍한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가며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경이가 또다시 보약을 끓여 가져왔어요. 사발을 받아든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진하고 역한 색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기를 해야만 한다고요. 저 악마 같은 며느리를 안심시켜야 해요. 저는 일부러 환하게 웃으며 민경이를 바라봤습니다. 민경아, 너 아니? 요즘 네가 지어준 보약이 참 좋아진 것 같아. 왠지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거든. 제 말에 민경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환해졌습니다. 어머, 정말요, 어머님? 아이고, 다행이다. 제가 밤낮으로 정성껏 끓인 보람이 있네요. 저는 계속해서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 웃음 뒤에서 저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민경이가 부엌으로 돌아간 후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갔습니다. 보약을 망설임 없이 변기에 쏟아부었어요. 시커먼 액체가 물과 섞이며 소용돌이치다 사라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 제가 며칠 전 보약을 몰래 부었던 바로 그 난초화분은 완전히 시들어 있었습니다. 잎사귀들이 전부 누렇게 변해서 축 늘어져 죽어 있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오후였어요. 민경이가 가방을 들고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은행 좀 다녀올게요.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는데 민경이의 가방이 신발장 위에 놓일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깜빡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주위를 재빨리 살피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휴대전화 충전기, 그리고 작은 책자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책자를 꺼내 펼쳤습니다. 표지에 일반인을 위한 독성학개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여러 가지 식물 이름들이 빽빽하게 나왔습니다. 각 식물마다 독성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에 붉은색 형광펜으로 끔찍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자연사로 위장 가능한 식물성 독소 리스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책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훈이가 퇴근해서 저녁을 먹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이게 뭐야? 며칠 전보다 더 안 좋아 보여. 안 되겠어. 내일 당장 병원 가자. 그때 민경이가 도훈이의 말을 자르며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또 그 소리. 한약 드시고 계신데 양약이랑 겹쳐서 몸에 더 안 좋다니까요. 도훈이가 답답한 듯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검사라도 받아봐야 할 거 아냐. 상식적으로. 민경이가 도훈이의 손을 꽉 잡으며 달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좋은 약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걸린대요. 네. 도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표정은 절망으로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날 밤 도훈이와 민경이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이가 말했어요. 여보, 너무 걱정 마. 어머님이 원래 몸이 약하셨잖아. 이제 연세도 있으셔서 그래. 도훈이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상해. 보약 먹고 나서 더 안 좋아진 것 같단 말이야. 민경이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그런 말하지 마. 내가 어머님 드리려고 용하다는 한의원 다 찾아다녀서 지어온 건데.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저는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통증에 눈을 떴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자마자 변기를 붙잡고 속에 든 것을 다 토해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은 송장처럼 창백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저는 세면대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정혜성 약사. 젊은 시절부터 저와 남편의 건강을 챙겨주던 동생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혜성 약사님을 찾아가야겠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저도 도움을 요청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서 저는 정혜성 약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그토록 그리웠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약국입니다. 저는 목이 턱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성아, 나야, 정숙이. 혜성이가 반가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혜성아, 혹시 지금 언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정말 급한 일이라 그래. 혜성이의 목소리가 단번에 심각해졌습니다. 언니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요. 병원이에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겨우 참았습니다. 전화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워. 내가 지금 약국으로 가도 될까? 혜성이가 망설임 없이 즉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지금 당장 오세요. 다른 손님 안 받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서요. 저는 서둘러 외투를 걸쳤습니다. 가방에 어제 몰래 담아둔 그 독약이 든 보약 샘플병을 챙겨 넣었어요. 약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따사로웠지만 제 마음은 지옥처럼 무거웠어요. 약국 문을 밀고 들어가니 혜성이가 카운터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반겼어요. 언니. 하지만 혜성이는 제 몰골을 보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요? 어디 큰 병이라도 든 거예요? 저는 주위를 황급히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이른 아침이라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혜성아, 저기 잠깐 안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혜성이가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며 약국 안쪽 작은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의자에 앉자 저는 그제야 다리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혜성아, 사실은 저는 지난 몇 주간의 기막힌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경이가 정성이라며 가져온 보약부터 이상한 증상들, 그리고 한의원에서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
서랍에서 발견한 2억 원짜리 사망 보험 증서들. 그 독성학 책자와 자연사를 검색하던 컴퓨터 화면까지 전부 말했죠. 이야기를 듣는 내내 혜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혜성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 착하다던 민경이가 그랬다고요? 세상에. 혜성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저것들이 발뺌할 게 뻔해.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혜성이가 잠시 거친 숨을 고르더니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그 보약이라는 거 가져오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어제 새로 달인 걸 몰래 조금 담아뒀어. 혜성이가 병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확 찌푸렸어요. 어휴, 이게 무슨 냄새지? 혜성이가 저를 이끌고 안쪽 실험실로 갔습니다. 저도 비틀거리며 따라갔어요. 혜성이가 현미경과 여러 시약들을 다급하게 꺼냈습니다. 보약 샘플을 작은 접시에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시약을 조심스럽게 섞자 액체의 색이 기분 나쁘게 변했습니다. 혜성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맙소사, 이거 독성 물질이 섞여 있어요. 틀림없어요.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혜성이가 저를 황급히 의자에 앉혔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이건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요. 제가 아는 후배가 대학교 약학과에 있거든요. 거기 장비로 분석하면 어떤 성분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혜성이가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나 혜성이야.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급한 부탁이 있는데, 응, 샘플 분석 좀 해줘야겠어. 아주 급하고 중요한 거야. 절대 비밀이고. 잠시 통화를 하더니 혜성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언니. 이틀 후면 정확한 결과 나온대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성이가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동안 절대 그 보약 드시면 안 돼요. 한 모금도 안 돼요. 알았죠? 응, 걱정 마. 이미 며칠 전부터 안 먹고 전부 버리고 있어. 혜성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잠깐만 기다려요. 혜성이는 약국 뒤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한방차 코너가 있었어요. 혜성이가 능숙한 손길로 여러 약재들을 꺼내 정성껏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거 우선 집에 가져가서 꼬박꼬박 끓여 드세요. 그 흉측한 거 말고. 저는 그 약재들을 보며 민경이가 준 것과 비교했습니다. 색깔부터 맑은 냄새까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혜성아, 정말 고맙다. 너밖에 없어. 혜성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언니, 혼자서 그 무서운 거 견디려 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혜성이 덕분에 이 지옥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혜성이가 준 진짜 약재를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혜성이가 준 맑은 한방차를 몰래 끓여 마셨습니다. 아, 진짜 약재의 맛은 이렇게 향기롭고 다른 거였어요. 이틀이 지난 후 혜성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결과 나왔어요. 지금 당장 약국으로 오실 수 있어요? 저는 민경이에게 잠깐 산책 나간다고 둘러대고 미친 듯이 약국으로 갔습니다. 혜성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보약에서 아주 교묘한 독성 식물 성분이 여러 가지 검출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혜성이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성분들이 말이죠. 한 번에 사람을 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간이랑 신장 같은 장기를 손상시켜요. 결국엔 자연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말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이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독소들은 일반인이 절대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며느리분이 어떤 경로로 이런 걸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있어. 김진수라고 보험회사 다닌다는. 혜성이가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혼자 한 짓이 아니었어요. 혜성이가 말을 이었어요. 언니,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아야 해요. 혜성이가 준비해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째, 민경이가 이 독성 물질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알아내야 해요. 제가 약사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조사해 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언니는 집에서 민경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 주세요. 특히 그 보약인지 독약인지 모를 걸 만드는 과정을 기록해야 해요. 혜성이가 서랍에서 아주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아주 작은 녹음기예요. 대화를 몰래 녹음할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혜성이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셋째, 민경이가 버리는 쓰레기를 매일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그 독극물 용기나 포장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잊지 않으려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제 친구 중에 아주 똑똑한 변호사가 있어요. 제가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인 조언을 전부 가다둘게요. 저는 혜성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성아,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어쩔 뻔했니? 혜성이가 제 손을 마주 잡으며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럴 때 돕지 않으면 언제 돕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후에 변호사와 상의해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혜성이가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언니,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민경이가 의심하게 만들면 안 돼요. 계속 그 보약 잘 먹는 척 하세요. 오히려 몸이 아주 좋아진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게 좋겠어요. 이제 민경이와의 본격적인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명확한 계획도 세웠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경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산책 다녀오셨어요? 꽤 오래 하셨네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날씨가 어찌나 좋던지. 민경이가 저를 흘끗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어머 웬일이세요? 요즘 표정이 아주 좋아지신 것 같아요. 슬슬 보약 효과가 나타나나 봐요. 그렇죠? 저는 민경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아주 몸이 날아갈 듯이 가뿐해지는 것 같네. 다 네 덕분이다, 민경아. 하지만 제 미소 뒤에는 칼날처럼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일주일이 쏜살같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혜성과 저는 매일같이 만나며 저희가 모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혜성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혜성이의 흥분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언니,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다고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뭘 찾았다는 거야, 혜성아? 혜성이가 숨도 안 쉬고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민경이가 인터넷으로 그 독성 식물 추출물을 구입한 게 맞아요. 그것도 들키지 않으려고
여러 업체를 통해서 조금씩 나눠 샀더라고요. 혜성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약사들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확인했어요. 정말이지 완벽한 물증이었죠. 그동안 저 역시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혜성이가 구해준 작은 녹음기를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죠. 그리고 사흘 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잡혔습니다. 민경이가 보약을 끓이는 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 검은 봉지를 꺼내 뜯는 소리, 냄비에 무언가를 털어넣는 소리, 그리고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민경이의 혼잣말까지 또렷하게 담겼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곧 끝나겠지? 저는 그 녹음을 확인하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고 가슴 아픈 증거는 바로 아들 도훈이에게서 나왔습니다. 며칠 전 도훈이가 방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민경이가 좀 이상해. 저는 가슴이 철렁해서 도훈이를 쳐다봤습니다. 도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민경이 컴퓨터를 우연히 봤는데 검색 기록이 너무 이상한 게 많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검색인데? 도훈이가 휴대전화를 꺼내 제게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민경이 컴퓨터 화면을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독성학 관련 웹사이트들이 즐겨찾기에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어요. 사망보험금 수령 절차를 정리한 문서들, 심지어 자연사로 위장하는 방법에 관한 글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도훈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훈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더니 이내 배신감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사람이 아니야. 혜성이가 연결해준 변호사 친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 사장님, 이 정도 증거면 차고 넘칩니다.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세요. 저는 드디어 결심을 굳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경이가 주는 독약은 모조리 버리고 혜성이가 준 진짜 한방차를 마신 덕분에 제 몸은 기적처럼 많이 회복되었어요. 얼굴색도 좋아졌고 예전 기력도 돌아왔습니다. 손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를 보며 해맑게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얼굴이 훨씬 좋아 보여요. 저는 준호를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민경이도 제 변화를 금방 눈치챘죠. 어머님, 세상에 안색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경이는 제 연기에 속아 넘어가며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그 뱀 같은 오빠 김진수가 다시 집에 나타났습니다. 김진수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보약 효과가 영 시원찮으셨던 것 같은데요. 제대로 알아보고 좋은 약으로 바꾸시죠. 김진수가 민경이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더 이상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혜성과 도훈이 그리고 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님께 저희가 모은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형사님이 산더미 같은 증거 서류들을 보더니 입을 굳게 다물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닙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형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경찰관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서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저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훈이가 제 손을 차갑게 떨리는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저는 창밖을 보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집에 도착해서 경찰관 세 분이 저와 함께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민경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탕기에서는 또다시 그 시커먼 독약이 김을 내며 끓고 있었죠. 민경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머, 제 뒤에 있던 경찰관들이 앞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민경이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형사님이 민경이의 면전에 영장을 꺼내 보이며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민경 씨, 살인 미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민경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당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네, 살인 미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경찰 아저씨, 지금 뭐 잘못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경이가 저를 찢어질 듯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배신감과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짓이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민경아, 내가 뭘 한 게 아니란다. 네가 나한테 한 짓들이 전부 드러난 것뿐이야. 형사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이건 보약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치사량은 아니지만 장기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민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당신이 인터넷으로 구입한 독성 식물 추출물 구매 내역입니다. 카드 번호 일치합니다. 민경이가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보약에 독성 물질을 넣으면서 혼잣말을 한 녹음 파일입니다. 형사님이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부엌 찬장 안에서 녹음된 듯 민경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곧 끝나겠지? 민경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어머님 건강하시라고. 형사님이 민경이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가입된 3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밖에서 기다리던 도훈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민경이가 도훈이를 보자마자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듯 애원했습니다. 여보, 나 아니야. 저 사람들 말 믿지 마. 설명 좀 해줘요. 아니라고. 하지만 도훈이는 얼음장 같은 눈으로 민경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경아, 나도 다 봤어. 당신 컴퓨터에 있던 그 끔찍한 검색 기록들, 독성학 자료들, 보험금 수령 방법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경이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절망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또다시 벌컥 열리며 김진수가 씩씩거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경아,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형사님이 김진수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김진수 씨 맞으시죠? 당신도 함께 경찰서까지 가셔야겠습니다. 공범 혐의가 있습니다. 김진수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른 경찰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경이가 수갑이 채워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님. 저는 그 추악한 눈물을 보며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경아, 이미 늦었다. 경찰관들이 민경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경이는 악을 쓰며 울부짖으며 끌려나갔고 김진수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함께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집안은 끔찍한 폭풍이 지나간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훈이가 제 옆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 이제 정말 안전해. 저는 도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진짜 평안을 되찾은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경이는 당연히 구속되어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도훈이는 아내의 배신과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밤마다 한숨을 쉬며 잠을 설쳤습니다. 저는 손자 준호를 돌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혜성이는 매일같이 전화로 제 안부를 물었고 동네 박 사장님도 찾아와 미안하다며 과일 상자를 건네고 갔습니다. 변호사님은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재판은 문제없을 거라고 승소를 장담했죠. 저는 혜성이의 한방차를 마시며 잃었던 건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을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며칠 후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고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김민경 씨가 보증금을 내고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 때까지는 밖에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악마가 다시 풀려났다는 생각에 새로운 불안감이 밀려오며 가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민경이가 석방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끔찍한 악몽이 다시 시작된 거죠.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저는 가슴이 바닥까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터폰 화면 너머로 문 앞에서 민경이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예요. 민경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만 붙잡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경이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저 여기 사는 사람이라고요. 당장 문 여세요. 그때 그 끔찍한 김진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불쌍한 동생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기 집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2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며느리가 지금 집 앞에서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난동을 부려요. 경찰이 곧 출동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죠. 그 사이에도 민경이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러세요. 저 누명 썼다고요. 억울해 죽겠어요. 저는 차라리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다행히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민경이와 김진수는 오히려 경찰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경찰 아저씨, 왜 제 집에 못 들어가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관이 그런 민경이를 막아서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김민경 씨,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 측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는 일단 여기서 떨어져 계셔야 합니다. 민경이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어요. 억울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경찰이 결국 민경이와 김진수를 겨우 설득해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바로 그날 오후에 저는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그 접근금지 명령이라는 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건가요? 변호사님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법원에 신청은 했는데 심사하는데 며칠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막막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민경이는 어김없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현관문 바로 앞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똑똑히 들으세요, 어머님. 저 더러워서 도훈 씨랑 이혼할 거예요. 대신 위자료 단단히 받고 이 집 재산도 절반 똑 떼어 가질 거니까 각오하세요. 저는 현관문 안전고리 너머로 민경이를 내다봤습니다. 예전에 알던 그 민경이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에는 도끼만 서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옆에 있던 김진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착한 동생 인생을 아주 박살을 냈으니 우리도 가만 안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역고발할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이가 퇴근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흙빛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회사에 소문 다 났어. 내 아내가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고 다들 뒤에서 수군거려. 도훈이가 소파에 넥타이를 집어 던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훈아, 미안하다. 다 이 엄마 때문에 네가. 도훈이가 힘없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게 왜 엄마 잘못이야.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다 감당이 안 돼. 도훈이는 술에 의지하는 날이 늘어가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은 일찍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손에 소주병이 들려 있었어요. 도훈아, 웬 술이냐? 도훈이가 소주를 거칠게 따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마시게 그냥 놔둬. 이놈의 상황 때문에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겠어. 다들 나만 보면 피해. 저는 가슴이 돌덩이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이가 괴로운 듯 계속 말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결혼도 잘못했고 엄마도 제대로 못 지켰고. 저는 도훈이가 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에 지쳤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데 밖을 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 살짝 문을 열어봤는데 민경이가 문 옆에 숨어 있다가 집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놀라실 거 없어요. 제 물건 좀 가져가려고 왔어요. 민경이가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당장 나가. 민경이가 저를 보며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요? 아직 제 집이에요. 아직 도훈 씨랑 이혼 도장도 안 찍었는데. 민경이의 말투와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경이가 안방으로 가려 하자 저는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돼. 당장 나가라고 했다. 그러자 민경이가 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아, 좀 비켜요. 내 물건 찾는다는데 왜 길을 막고 난리예요? 저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경이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 어머님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님이 경찰한테 없는 말 지어내서 제 인생 이렇게 망쳐놓은 거잖아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네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한 짓들이 다 드러난 것뿐이야. 민경이가 분에 못 이겨 씩씩거렸습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소란을 들은 옆집 아줌마가 현관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옆집 아줌마가 이 기막힌 상황을 보더니 민경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준호 엄마, 지금 시어머니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민경이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똑똑히 기억해요. 어머님,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경이가 쿵소리 나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제 등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경찰 부를까요? 저는 겨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끔찍한 상황이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어느 날 준호의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까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요즘 학교에서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습니다. 도통 수업에 집중을 못해요. 집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가정환경이 하루빨리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호가 지금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바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막 넘었을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거실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고 뛰쳐나갔습니다. 도훈이도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거실 창문에 커다란 돌멩이가 던져져 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돌을 던진 것 같아. 도훈이가 밖을 내다봤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경찰이 왔을 땐 이미 늦었고 범인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경이의 짓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찬 바람이 들어오는 깨진 유리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것들이 더는 거리낄 게 없어진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당장 정혜성과 변호사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지옥을 끝낼 뭔가 새로운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혜성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성아, 나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 제 목소리가 밤새 얼마나 떨렸는지 혜성이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또 무슨 일 생겼어요? 저는 어젯밤에 있었던 끔찍한 돌멩이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혜성이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죠. 세상에, 당장 약국으로 오세요. 제가 변호사님도 그쪽으로 바로 부를게요. 1시간 후 저는 혜성이의 약국 안쪽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심각한 얼굴로 막 도착했죠. 변호사님이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고 사장님, 이건 단순 협박이 아닙니다. 재물손괴에 주거침입까지 하려고 했어요.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 씨의 과거를 아주 뿌리 뽑아 조사해야 합니다. 혹시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건 어떨까요? 혜성이가 제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언니. 그 여자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예요.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가 실력을 보증하는 탐정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연락해 볼게요. 그로부터 이틀 후 약속대로 이 선생님이라는 탐정이 약국으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선생님이 굳은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김민경 씨가 지금 도훈 씨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주 비슷한 수법을 쓰려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한테 접근해서 보험을 여러 개 들게 하고 혜성이가 입을 틀어막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그때도 혹시 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행히 일이 터지기 전에 발각되어서 관계가 파탄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 망신이라며 신고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습범이었던 겁니다. 이 선생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빠 김진수 역시 깨끗하지 않습니다. 보험 사기 전과가 무려 3건입니다. 변호사님이 그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빛냈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 남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어요. 상습범입니다. 저희가 검찰에 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도훈이의 직장 동료들이 퇴근길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 도훈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도훈이 형님, 힘내세요. 저희가 다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뭐든 도와드릴게요. 다른 동료들도 과일 상자를 내밀며 격려했습니다. 형님, 회사 일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도훈이가 그 마음의 감동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재판 날짜가 잡힐 거라던 때였죠. 혜성이에게서 갑자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지금 민경이가 약국에 쳐들어왔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혜성아, 괜찮아? 혜성이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한테 협박하고 있어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라고. 어머, 잠깐만요. 수화기 너머로 민경이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즉시 112에 다시 신고했습니다. 나중에 혜성이에게 듣고 또 약국 CCTV 영상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민경이가 그 CCTV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산대를 치며 정혜성을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정 약사, 괜히 피 보지 말고 잘 들으라고. 법정에 가면 무조건 거짓말해. 그 보약? 아무 문제 없었다고. 시어머니가 그냥 노망나서 그런 거라고 증언하란 말이야. 혜성이가 물러서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 난 내가 본 대로, 검사한 대로, 사실대로 말할 거야. 민경이가 눈을 희번덕이며 소리쳤습니다. 뭐? 사실? 정 약사, 당신 약 장사 그만두고 싶어? 입 안 닫으면 내가 당신 약국 아예 못하게 바닥까지 망가뜨려 줄 테니까 알아서 해. 바로 그 순간 제가 신고한 경찰이 약국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CCTV 영상은 민경이가 도망치지 못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즉시 민경이를 다시 구속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보석도 허가되지 않았어요. 검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인 협박까지 저질렀으니 보석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재판 때까지 구금 상태로 수사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범 혐의가 명확했던 김진수도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이가 집에 와서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도훈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훈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 꼭 지키고 평생 잘 모실게요. 저는 그런 아들을 얼른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 일어나. 다 괜찮아. 정말 괜찮다. 도훈이는 천천히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다시 일을 열심히 했고 동료들도 도훈이를 응원해 주었죠. 어느 날 변호사님이 재판을 앞두고 자신 있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이제 재판은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민경 씨의 과거 상습 범죄까지 모두 밝혀져서 이번엔 분명히 중형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아갔습니다. 제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혜성이가 정성껏 지어준 한방차와 건강식품 덕분이었죠. 언니, 이제 얼굴이 정말 환해졌어요. 혜성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법원으로 향했어요. 아들 도훈이가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무 긴장하지 마.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날 거야. 손자 준호도 제 다른 쪽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정혜성 약사님이 일찍부터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쪽이에요. 힘내요. 혜성이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방청석이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차 있었어요. 슈퍼 박 사장님, 부녀회 회장님, 그리고 늘 반찬을 나눠주던 이웃집 아줌마들까지 모두 저를 응원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와 계셨던 겁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검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김민경은 피해자인 시어머니를 상대로 가족이라는 신뢰를 악용하여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님이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 명의로 총 3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민경이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 처방을 교묘히 위조하여 장기간에 걸쳐 독성 물질을 보약이라 속이고 투여했습니다. 검사님이 보약 성분 분석 결과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혜성이가 증인석에 섰고 검사님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가 가져온 보약 샘플을 직접 분석했습니까? 혜성이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똑똑히 했습니다. 그건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분석 결과 여러 치명적인 독성 식물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그 성분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혜성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간과 신장 등 주요 장기를 손상시킵니다.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병으로 위장해 해치려 한 악질적인 방법입니다. 한의사 선생님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결단코 그런 독극물을 처방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제 처방전을 악용해 그 끔찍한 물질을 넣은 겁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경이의 변호사가 다급히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피고인은 그저 시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검사님이 그 말을 바로 끊었습니다. 건강이 걱정된 사람이 사망보험금 수령 방법을 검색합니까? 며느리 방에서 독성학 서적이 왜 나옵니까? 그 말에 민경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저는 억울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억울합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김진수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진수는 보험 사기 전과가 있으며 이번에도 여동생의 범행을 치밀하게 도왔습니다. 사설탐정이 조사한 이 자료들을 봐주십시오. 이 남매는 상습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방청석에서 다시 한번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님이 최후 진술 기회를 주자 민경이가 일어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 늦었습니다. 드디어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민경은 천륜인 가족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배신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고인 김민경에게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약속이나 한 듯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피고인 김진수에게는 공범 혐의 및 보험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민경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악을 썼습니다. 안 돼. 억울해. 이건 아니야. 억울하다고.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차갑게 민경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제가 법정을 나오자 동네 사람들이 저를 한꺼번에 둘러쌌습니다. 고 사장님, 정말 잘 됐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 이겼어. 정의가 승리했다고요. 박 사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그동안 맘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혜성이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요. 도훈이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그때 준호가 제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좋은 날이잖아요. 저는 그제야 눈물을 닦고 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안 울어. 이건 기뻐서 나오는 눈물이야.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도훈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한테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준호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먹자.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진짜요? 아빠 최고. 고기다.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지내세요. 도훈이가 제게 고기를 집어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 이제 정말 괜찮다. 평범한 저녁 식사,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시간이 지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죠. 도훈이는 그 지독했던 결혼 생활을 깨끗이 마무리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 오히려 훌훌 털어버린 듯 일에 매진하더군요. 얼마 전에는 기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오늘 승진 발표 났어. 과장됐어. 어머,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축하한다. 도훈이는 이제 준호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이번 주말에 약속한 놀이공원 갈까? 와, 진짜요? 아빠 최고. 제일 좋아요. 우리 준호는 이제 씩씩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할머니, 저 반장 됐어요. 저는 그런 준호를 안고 한참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 정말 대견하네. 장하다, 내 강아지. 저 역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 저처럼 힘든 일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고 사장님, 우리 며느리가 요즘 자꾸 이상한 약을 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조언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절대 혼자 고민하시면 안 돼요. 우선 자식들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꼭 상의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믿고 도움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제 오랜 친구 정혜성과는 이제 정말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죠. 언니,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뒷산 산책이나 갈까요? 아이고, 좋지. 얼른 가자. 저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꼭 함께 걸으며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평생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경이가 쓰던 그 끔찍한 기억이 담긴 방은 이제 준호의 근사한 공부방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 새 책상 너무 좋아요. 여기서 공부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준호가 신나했어요. 어두웠던 과거의 흔적은 이제 저희 집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매년 제가 재판에서 승소한 그날이 되면 정혜성과 저는 작은 기념식을 가졌어요. 언니, 우리 올해도 건강하게 이날을 다시 맞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혜성이가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혜성아, 정말이지. 너한테는 평생 고맙다는 말로도 부족해.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언니도 정말 대단했어요. 그 무서운 순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희는 서로의 건강을 위해 잔을 부딪혔습니다. 때로는 그 끔찍했던 시간들이 모두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제게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지독한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또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평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호가 제 방에 와서 씩씩하게 인사해요.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도훈이는 출근하기 전에 꼭 제 방에 들러 다정하게 말합니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 손자와 아들을 지키며 남은 인생을 이렇게 의미 있게 살고 있으니까요. 저녁마다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 아빠, 오늘 학교에서 진짜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준호가 신나게 제잘거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흐뭇하게 웃습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석양이 보입니다.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제 인생에 폭풍우가 몰아치던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날들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손자의 웃음소리,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제 친구의 따뜻한 손길.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 진정으로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제 억울했던 이야기의 끝이자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제 곁에는 진짜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주변에 꼭 알리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자식분들, 부모님을 잘 살피고 지켜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손자 준호의 웃음소리, 아들 도훈이의 다정함,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도 지나갑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